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긴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 꽤 많으시죠. 누가 알아서 해주는 건 줄 알았더니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행 예금 같은 상품에 퇴직금을 넣어두고 저조한 수익률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좋기만 한 제도라면 진작 시작했을 텐데 이제서야 하는 이유도 있겠죠. 오늘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배워보겠고요.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 늘면서 그 적자를 메우려고 한국전력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꾸러 다니는 바람에 채권시장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불똥이 은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군요. 한국전력의 적자와 은행 간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보유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파는 보류지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최근에는 가격을 꽤 많이 낮췄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군요.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보류지 아파트 이건 뭔지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경제 뉴스들 재미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MBC의 양효걸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퇴직연금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네.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다음 달 2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네. 2주 후에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네, 일단 상품 선정이 끝났고요. 그러면은 일단 선수 선발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경기가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죠? 디폴트 옵션이? 디폴트 옵션이 이제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사실 이것부터 살펴보면 영어 디폴트라는 게 초기 설정값, 그다음에 기본 설정값을 의미하는데, 네. 그럼 초기 값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세탁기 돌릴 때 초기 값이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만지고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표준으로 뭐 세탁 30분, 헹굼 30분, 뭐 탈수 30분 이렇게 되잖아요. 알아서 돌아가죠. 그렇죠. 표준 퇴직연금도 누르고, 예. 이런 세탁기 표준 버튼처럼 사전에 정해놓은 옵션대로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했던 거죠. 근데 앞서 세탁기 예에서 그동안 이 표준 버튼을 회사가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라면 퇴직연금 금융회사요?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예. 이 그냥 그 회사에서 선정하는 대로 이제 퇴직연금 들고 이제 일에 바쁘다 보니까 뭐 알아서 잘 쌓이고 있겠지 하는 생각만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굴리지 못했다는 건데, 근데 실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9%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 5년 수익률도 1%대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근로자랑 사전에 약속한 대로 연금을 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공식 명칭이 사전 지정 운용 제도거든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세탁기 표준 버튼을 각 금융사가 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불 빨래라든지 울 빨래라든지 삶기 뭐 등등 이제 표준들이 이제 디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1차 상품 선정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부터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요. 예. 그다음에 한 220개 상품을 이제 업계에서 제안을 했는데 뭐 한 넷 중에 하나는 탈락시키고 고용노동부 심사에서 통과한 게 165개거든요. 그래서 예. 요게 이제 다음 달부터 출시가 됩니다. 내 퇴직연금을 우리 아이로 생각하면, 네. 내가 바빠서 애 밥 못 챙겨주니까 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알아서 좀 금융회사니까 챙겨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석 달째 김밥만 먹고 있다. 지금.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뭐 딱히 뭐 먹이라고 말 안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라 네. 알았어, 내가 식단 짤게 그럼. 네.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다양한 식단으로 내가 특별하게 말 없으면 요 식단대로 돌려줘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식단 안에 들어가야 되는 메뉴로 네.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예를 들면 옆집에 만두국 해라 그러면 그 옆집은 주기적으로 주문 들어오는 거니까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 메뉴를 정했다 일단 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별도의 이제 운용 지시가 없으면 바로 그 사전에 정해줬던 대로 바로 그 프로그램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건 내가 특별하게 지정을 안 하면 네. 요거대로 굴려줘라는 건데, 네. 근로자들은 지금까지도 특별히 지정을 안 하셨잖아요. 네. 회사 다니느라고 바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지정을 안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 이제 사전에 이제 운용했던 그래도 좀 수익률이 나는 다양한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신경 안 쓸 때 자동으로 뭐가 실행될지 요거를 근로자가 정해주는 거. 네, 그런 상품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품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네, 역시 이제 리스크 정도에 따라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예. 초저위험의 경우에는 일단 정기예금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100% 원금이 보장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수익률 높이자고 하는 건데 사실 디폴트 옵션 도입 취지에 좀 맞지가 않죠. 그 저위험 상품은 사업자 간 가장 경쟁이 치열했는데 예. 예금을 절반을 넣고 이 TDF라고 부르는 생애 주기에 맞는 포트폴리오에 또 넣어주거든요. 그다음에 중위험은 아까 얘기했던 정기예금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고위험은 정기예금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TDF인데 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건데 결국은 이 가입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자산 배분을 도와준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예. 적극적으로 좀 자산을 불려야 되는 시기. 소득이 많고 이런 시기에는 주식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은퇴 시점이 가까우면 채권 비중을 좀 늘리는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펀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은행, 증권, 보험사 할 거 없이 최근 이제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직장인들 관심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디폴트 옵션이 실행되려면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에 DC형 전환이 돼 있어야 되고요. 예. 이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는 DB형은 앞으로도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그건 회사가 알아서 굴릴 일이니 DC형이나 IRP일 때 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다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DB형은 확정 급여형이라서 사실 회사가 굴리고 확정된 급여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DC형은 확정 기여형이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운용 수익과 이제 손해가 개인한테 이제 가는 겁니다. 근로자한테.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적용이 되려면 디폴트 옵션에 적용이 되려면 DC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한 2% 정도 되는데 예. DC가 2.49%였고 DB가 예. 1.52%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DC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금감원이 사실 이제 설명한 거는 각자 이제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나보고 DC형 가입하실래요? DB형 가입하실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그 질문 받으면 네. DC형이 수익률이 좀 높다고는 하나 나는 좀 다른 생각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처럼 근무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임금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임금 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보장되는 DB형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회사를 오래 다녀서 이제 뭐 오를 만큼 다 올랐다 이런 분들은 DC형 전환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임금 피크제를 앞둔 분들은 이 임금 피크 직전에 DC형 전환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퇴직연금 산정이 직전 3개월 월급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임금 피크제가 실행된 다음에 전환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이 매우 낮을 것이므로 맞습니다. 전성기 때보다 이미 깎인 상태에서 하면 이제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좀 월급이 전성기 고점일 때 DC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건 회사에서 안내 안 해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가만히 계셨다가 이제 다시 꺾이고 난 다음에 퇴직금 받아가시면 회사가 퇴직금 적게 드려도 되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뭐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하더라도 이제 퇴직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 곳도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따져 보셔야 되고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이 일단 퇴직연금 제도는 한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하면 다시 DB형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DC형은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 없던 분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사 측에서는 이 DB형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운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DC형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따져보고 유불리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럼 금융회사들만 좀 요즘 정신 없겠군요. 예전에는 알아서 그냥 김밥만 먹여도 됐었는데. 그렇죠. 이제 내 퇴직연금을 위한 메뉴를 이제 다 짠다고 하니까 가입자들이 그 메뉴 안에 포함되기 위한 상품 경쟁. 네. 일단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이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가장 좀 위기감이 퍼지는 데가 저축은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뜩이나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예금이 거의 뭐 한 매달 30조씩 시중 1금융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빠르게 성장해온 배경에 바로 퇴직연금이 있었습니다. 네.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달 확정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에는 저축은행 예금이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이 활성화되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다시 시중은행 1금융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주요 저축은행의 예금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40%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 전까지는 만기가 돼도 가입자가 뭐 가만히 있으면 예. 같은 상품으로 자동으로 재예치가 됐었는데 이제는 디폴트 옵션이 실행이 되면은 만약에 1금융권 예금으로 만약에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놨다. 예. 그러면 저축은행에서 1금융권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현재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선수 명단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 중에 우리 소비자들은 잘 골라야 되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경기가 시작되면은 과연 금융권에는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이자율은 꽤 높아서 괜찮았는데 왜 뺐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기야 뭐 스타팅 멤버에 저 선수 왜 안 넣었어? 이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주로 TDF라고 해서 요즘 광고도 많이 할 텐데 여기에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네. 나이가 30대일 때는 주식 많이 하다가 50대 넘어가면 채권 많이 하다가 뭐 그 60대 가까워지면 예금으로 모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금융권에서는 뭐 100에서 자기 나이 빼고 그만큼 이제 주식 비중 가져가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가장 이제 소득이 높고 자산을 불려야 되는 시기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주식을 좀 비중을 가져가다가. 근데 문제는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네. 내가 젊을 때 주식 시장이 좋으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만 네. 하필 내가 채권으로 비중을 많이 높인 다음부터는 주식이 오르고 네. 내 젊을 때 10년은 계속 주식이 안 좋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젊을 맞습니다. 때는 주식하시고 나중에는 채권 하세요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누구에게나 보면 이제 맞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장기 투자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좀 희석될 거라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니케이 지수가 계속 바닥을 하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의 식단은 매일매일 내가 챙겨야지 누가 알아서 하고 신경 안 쓰면 알아서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네. 그게 문제다. 네. 한국전력 이야기를 좀 해보죠, 나수 기자님. 네. 한전이 적자가 많고 전기요금 못 올리는 바람에 네. 그래서 한전채 채권을 계속 발행하는 바람에 채권 시장에서는 요즘 금리가 난리가 났다. 그 소식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게 은행들한테도 불똥이 튀고 있어요? 네, 이게 한전이 적자가 계속 나니까 은행들한테 이제는 돈을 빌려오자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유상증자하는 건데 이 한전의 최대 주주인 정부 아직까지는 세금을 써서 한전을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채권인데 한전채 많이 발행하다가 정부가 이거 너무 많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돈 못 빌리니까 좀 발행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래서 선택한 게 은행들한테 빌리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일단 지금 시중은행 한 곳으로부터 6천억 빌렸는데요. 한 금리는 5% 후반대. 그러니까 한전이 채권 찍어서 돈 빌려올 때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네. 한전은 이런 식으로 올해 말까지 2조 원 정도를 은행에서 빌려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행도 돈이 없다는 건데요. 은행도 돈 빌려주려면 채권을 찍거나 아니면 예금 받아서 돈을 가져와야겠죠. 근데 은행채는 정부에서 또 찍지 말아달라고 한전채와 비슷한 논리로 다른 기업들이 채권으로 자금 조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예금을 많이 받으려고 예금 금리 높이려고 했더니 또 정부가 나섭니다. 이렇게 예금 금리 높이면 시중에 있는 자금이 결국은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른 기업들이 돈 못 구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결국 돌고 돌아서 대출 금리도 올라갈 테니까 예금 금리 경쟁은 좀 자제하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밥은 많이 지으라고 하고 쌀은 못 빌려오게 하면 어쩌라는 거냐 싶은 이런 상황인 건데요. 한국전력부도 채권을 발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은행한테 빌리고 은행 너희들이 채권을 좀 발행해 라는 상황이 돼서 그게 그거다. 채권 시장에서 보면. 네. 그리고 채권은 또 정부는 은행채 발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라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한전이든 은행이든 해외에서 채권을 찍어서 돈 가져와야 되는데 외국도 금리 올라가고 있어서 비싸게 주고 돈 빌려와야 되고 예. 또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돈 빌리는 것에 대해서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보니까 흥국생명이라는 한국 기업이 연구채 처음에 빌릴 때 5년 뒤에 갚을 것처럼 하다가 예. 5년이 지난 지금 와선 안 갚겠다고 하더니 분위기 봐서 다시 갚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한국 기업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외국에서 돈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집에서 전기 쓰는 우리나라 국민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충분히 안 내기 때문인데 네. 벌써 올렸어야 되는 건데 안 올리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렇죠. 그냥 국민들한테 한전채를 1인당 얼마씩 사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사시는 분들한테는 지역개발 공채 사라고 하고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무슨 지방채 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자도 주고. 모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라면서요? 네, 지금 한전 지분은 32.9%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한테도 이 한전의 적자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가계부 쓸 때 한전의 실적까지 합쳐서 졌거든요. 예. 물론 다 합치는 건 아니고 이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1조 손실이다. 그럼 산업은행 가계부에는 한 3,300억 정도 적자를 반영하는 건데 33% 지분 갖고 있으니까. 네. 예. 근데 문제는 산업은행이 지켜야 하는 비율 중에 BI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본에 비해서 위험 자산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이걸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근데 자기 자본보다 위험 자산이 많아질수록 이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계적으로 산업은행 정도면 이 숫자를 13%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예. 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산업은행은 14.9%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살짝 찰랑찰랑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네. 괜찮죠. 예. 근데 한전의 적자가 산업은행 가계부에 반영이 되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서 이 숫자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계산으로는 한전이 1조 적자를 내면 이 비율이 0.06%포인트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한전이 한 30조 정도 적자를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이 비율도 1.8% 이상 떨어지게 되고 결국 국제적인 기준을 못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인 산업은행까지도 불똥이 튀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뉴스가 업데이트되면 그것도 좀 전해주세요. 예. 박 작가님, 재건축 아파트 중에 보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건축 다 하고 나서 조합원들한테 집 주려고 했는데 예. 처음에 조합원 수를 잘못 계산했다거나 혹시나 재건축 들어갈 때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고 배제됐던 사람이 소송을 해갖고 이기게 되면 예. 그래서 다시 조합원 자격이 생기게 되면 그때 줘야 되는데 이 사람 생각 안 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다 일반 분양해버렸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예. 때를 대비해서 조합이 미리 분양 물량에서 빼서 비상용. 조합 보유분으로 갖고 있는 비상 물량입니다. 예. 대략 한 분양 물량이 한 1%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요. 일단 가격이 좀 쌉니다. 분양가보다는 비싼데 주변 시세보다는 좀 싸게 나와요. 왜 싸게 나와요? 그렇게 해야 좀 매각이 되거든요. 아, 빨리 팔아버려야 빨리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요. 예. 근데 가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한테나 팔면 되니까. 네, 그 신축 물량 들어가려 그러면 서울에선 청약 통장 가점 높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전매 제한 규제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샀다가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어차피 파는 쪽이야. 그 전매 규제를 하든 말든 우리는 돈 받고 팔면 끝이니까 끝이긴 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안 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고 대신에 단점이 또 있었어요. 예. 뭐냐면 이게 입주 시작하기 한두 달 전쯤에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매 붙이는 겁니다. 예. 근데 당첨이 되면 두 달 안에 잔금까지 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금 부자들이나 받을 수 현금 있겠군요. 부자들만 주로 샀던 겁니다. 그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 상승기에 요거 샀다가 약간의 시세 차익을 가지려고 투자를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예. 여기에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 팔리면요. 예. 조합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냐면 매각을 다 하고 들어온 돈까지 포함을 해서 조합원들 수익 배분을 다 맞춰야 예. 조합을 해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매각이 안 되면 조합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지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실 수도 있는데 조합 유지되면 조합 임원들 월급이 계속 나가야 되고요. 사업비 명목으로 또 돈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조합원들끼리 수익 배분할 때 돌아가는 몫이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처음 정했던 최저 입찰 가격보다 더 낮게 매각을 하자는 조합원들이 있고 안 된다. 좀만 더 기다리면 다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니까 예. 그때 가서 제값대로 팔자 하는 조합원들끼리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시세 정도만 내놔도 낼름 사갔는데 바로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뭐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 설마요. 시세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나간다. 네, 보류지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받으면 대출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도 잘 안 나옵니다. 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보류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였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워보죠.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도 경제 뉴스들 세 가지 정리했는데요. 듣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 맥락이 같게 있네요. 한전의 적자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보류주 아파트들이 안 팔리고, 이렇게 정신없다 보니까 다들 퇴직연금 굴리는데 넋을 놓고 계시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경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